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쿠입니다. 어제 파월의 그 녹화방송 TV 대담 프로그램 그게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살짝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힌트로 또 거시경제의 미래를 한번 같이 예상을 해봤으면 합니다. 파월 의장의 TV 프로그램 대담은 60분가량의 녹화방송이었는데요. 오히려 지난 1월 FOMC 기자회견보다 더 상세하게 그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파월은 금리 인하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금년에 잘해봤자 3번 정도 인하라는 작년 말 점도표에서 얘기했던 그 기대와 예측은 아직도 자신들은 유효하다. 그러니 김칫국 마시지 마라. 그런 얘기 하나 했고요. 또 그럼 언제부터 금리 인하 할 거냐? 정확한 시점은 언급할 수 없지만 대충 6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파월이 했던 그 말들 문맥을 대충 이렇게 잘 종합해서 파악해보면 아무래도 6월 정도가 될 것 같다. 사람들이 예상을 할 수 있게 그런 힌트도 좀 줬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볼 땐 어제 프로그램 대담의 가장 핵심은 이거였다고 봅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를 훨씬 내가 느리게 천천히 인하할 거다. 그러니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동시에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상 그러나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모두가 예상하는 베이비 스텝의 25bp 인하가 아니라 필요하면 큰 폭의 빅 스텝 50bp 금리 인하도 가능할 수 있다.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언제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 기사들 가져왔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어제 이제 중요한 지표들 나왔었죠. 시장이 이것 때문에 놀랬다들 하던데요. 지금 그가 사실 FOMC 기자회견 직후에 나올 바로 이틀 저번 주에 그 뒤통수가 달아오를 정도로 뜨거웠던 예상치의 2배를 넘었던 1월 달의 고용 보고서와 또 어제 월요일 밤에 나온 미국 서비스 물가의 큰 반등 역시도 사실 미리부터 확실히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로 놀래지 않게 사실 FOMC부터 나와가지고 사실 QT 축소에 대한 그런 것도 풀어놨고요. 옐런도 이제 미국 국채를 미리부터 조절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제 나온 고용 보고서처럼 탄탄한 고용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죠. 저항하는 임금 상승률 그리고 또 어제 나온 서비스 물가 여전히 뜨거운 서비스 물가 지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다시 또 꿈틀꿈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쉽게 미국 내의 물가 수치를 계속 2% 아래로 다운해서 유지시키는 것은 방해할 거다. 그런 우려를 역시 파월도 하고 있다. 미리 알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결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경주의 마라톤의 마지막 1마일이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어제 나온 서비스업 PMI가 1월달 거 53.4 4개월 내 최고였다. 그럼 경제가 좋은 거 아니냐? 골디락스네. 중요한 건 그 안에 세부적인 걸 뜯어봤을 때 물가와 관련이 있는 지불 가격, 가격 지수 이것이 55에서 64로 굉장히 급등했다.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 지금 살짝 나왔고요.
다만 이러한 마지막 물가의 이런 저항이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결국 착실하게 떨어질 거다 라고 보느냐. 시장이 보통 이렇게 보고 있죠. 아니면 이미 그동안 전 세계가 그동안 의도적으로 경제 디커플링이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온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또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자원 민족주의, 거기에 상시적인 지정학적 갈등들이 사방에서 이루어진 마당에, 그렇죠. 이제는 확실히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 우린 너무 먼 길을 와버렸다. 예전과 다른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일상화되는 뉴노멀이 이미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그래서 물가는 결국 항상 예전의 2%대 수준으로는 안정되게 돌아가지 못할 거고, 물론 갑작스러운 블랙스완 같은 경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따라서 달러 강세도 사람들 예상과 달리 올 한 해도 역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도 있겠죠. 시장의 생각하고 틀리게 어떤 식으로 예상하냐는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요거죠.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 그러나 파월은 여기서 뜬금없이 연내 3번 정도 아주 그 짠내나는 금리나 조금만 할 거다. 그것도 니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적은 폭으로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어제 이렇게 놓으면서도 막상 금리 인하는 시작되면 갑자기 50bp씩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또 어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마치 지난 FOMC 회견 때 우리가 집중했던 것,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3월부터 QT 축소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고 말한 것처럼, 이것도 은근히 선물이죠. 겁주면서 내놓은. 기사에서 한번 몇 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 파월 의장이 FOMC 기자회견에서 3월 인하가 기본 케이스가 아니라고 밝힌 뒤 5월로 첫 인하 예상 시점을 미뤘는데, 골드만삭스가 그랬죠. 근데 어제 나온 60분이란 프로그램 인터뷰를 보니까 어라? 5월보다 더 늦게 인하할 것 같다. 6월쯤에. 그러면서 뭐라 하냐. 파월 의장은 대부분의 기자회견 발언 그대로 어제 반복했지만 중요한 거는 청중에게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올해 중반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는 것. 그리고 이거요. 금리 인하의 폭이 보통 다들 25bp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50bp 빅스텝으로 갑자기 내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요거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물가가 여간해서는 안 떨어지고 임금과 서비스 물가 덕분에 인플레가 항상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를 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봄과 여름에 걸쳐,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놀라게 될 경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나 파월이 그때는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고집 부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50bp 빅스텝으로 확 받쳐주면서 물심양면 혹시 뭔 일이 일어나도 시장 경제를 내가 언제든 받쳐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또 예방주사를 놔준 셈입니다. 마침 어제 뉴욕 커뮤니티 은행 주가가 또 급락했죠.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살아날 거다 했는데 어제 한번 또 떨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용평가사 피치가 나와서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요거네요. 뉴욕 커뮤니티 은행 상업용 부동산 관련 부실 많고 지금 대손충당금 엄청 쌓아놨다 발표하면서 쭉 떨어졌다가 하루 이렇게 반등했다가 그 다음날 연이어 더 떨어졌다가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제 바닥에서 엄청나게 여기 보시면 샀다가 팔았다가 사야 되나 들어가서 샀다가 또 어제 떨어지니까 겁먹어서 또 팔았다가 아주 일확천금을 노리는 전 세계 불나방들이 들어왔다가 하루 또 갈등했다가 또 탐욕의 힘을 받았다가 항상 그렇죠. 자,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고 용감한 자가 망해도 폼나게 망하고 그런 거겠죠. 자, 요즘 제가 홍장원 특파원님의 불앤베어라는 한
5분, 10분짜리로 해서 짧게 그 중요한 어떤 그 경제 소식을 이렇게 좋은 게 재밌는 게 이분이 나름 그 월가에서 나온 정보들을 자기식으로 조금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풀어 놓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그 뭐 특히 일본하고 중국 쪽에 있던 그 정룡효 특파원님하고, 아니 정룡효가 아니지, 누구지? 맞나? 정룡효의 도쿄 나왔나? 그 다음에 강씨 또 있었는데, 아무튼 그분 중국 특파원인데 굉장히 그분도 나름 자기식으로 굉장히 깊은 해안을 가지고 잘 파악을 해서 정말 멋진 기사들을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다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좀 아쉬운데, 최근에 홍장원 님도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 견해를 밝히는 자기 꼭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하셔서 제가 요새 몇 번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 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분이 얘기한 것이 조금 중요한 어떤 사실은 전달해 주셨는데 제 생각하고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그거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파월이 지금 바이든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경기 침체를 안 가져오고 받쳐준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확실히 어제 그 프로그램 대담을 보니까 바이든 정책을 막 홍보해 주는 것 같더라. 자기가 볼 때 확실히 파월은 바이든을 지지하는구나, 정치적으로 아니라고 하면서 뭐 이런 근거들을 인터뷰 내용 중에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여기 보면 이게 파월이 한 말인데, 우리가 이 동적이고 혁신적이며 유연하고 적응 가능한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 미국 경제가 버텨내는 이유다. 이거를 이제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바이든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지해 준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요, 이것은 파월이 바이든 정책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앞으로 자신이 미국 경제의 어떤 신용 위기나 좀 위험한 상황이 작년 실리콘밸리 사태했다 뭐 그런 것처럼 뭔가 와서 그거 막아주려고, 절대 인플레 반등하면 안 되니까 고금리 계속 유지할 거야 말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빅스텝 같은 급격한 피벗으로 금리 인하 하면서 받쳐주더라도, 그거 보고 파월이 바이든 봐가지고 또 경제 살려주려고 저러네 하고 자기를 오해하지 말아라. 밑밥입니다. 정당성을 깔아놓는 밑밥. 왜냐하면 여기 글 빨간 걸 보십시오. 뭔 일 생겼을 때는 굉장히 동적이고 혁신적이며 유연하게 적응 가능한 경제를 가지고 있다. 필요하면 지금 고금리를 계속 고집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빅스텝으로 금리 인하면서 받쳐서 살려낼 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미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는 이유다. 딱 그 얘기죠. 이 얘기는 지금 앞으로 금리 인하 쉽게 안 할 테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셔 말은 하면서도, 상반기에 만약에 뭔 일 터지면 자기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급격한 피벗, 빅스텝으로 확 받쳐줄 거다. 그러나 그것은 바이든 때문에 저러네 라고 누구처럼 선동당해서 날 욕하지 마라. 미국 경제가 강하고 잘 버텨내는 건 바로 우리 연준이 그런 식으로 언제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응하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걸 명심해다오. 그 얘기죠. 예. 자, 3월 초에 끝나게 되는 BTFP 프로그램. 이게 이제 지난 1년 동안 지속된 지역 중소은행의 산소 호흡기가 떨어지려고 하는 건데요. 그때 다시 돌아오게 된 이 막장 구제할 수 없는 지역은행들의 부채 손실, 또 그들이 특히 많이 들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거기에 비록 금리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금년 한 해 내려가봤자 지난 10몇 년의 평균치 금리보다 훨씬 높게 유지될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 금년 상반기부터 작년에 이어서 막대한 신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회사채들이요, 또 채권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 고금리의 채권으로 갈아타야 하는 좀비 기업들의 이자 부담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자만 내다가 작년 한 해 역대로 많은 파산율을 보였고요. 이제 금년에도 많은 부실기업, 좀비 기업들이 이미 많은 파산율이 예고되어 있는 기업들. 그래서 지금 1월 지나고 2월까지 빅테크 중심 S&P 다시 최고점 갱신하고 했지만
그런 좀비 기업들이 제일 많이 포진한 지수, 러셀 2000 지수만 하락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런 좀비 기업들, 금년에도 파산을 굉장히 많이 맞이할 그런 것들이 지금 질비한 마당에 사실 어제 보니까 파월도 그리고 그 전에 미국 재무부의 옐런도 이미 이것을 괜찮다 하지만 상당히 실존적 위험으로 경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리부터 충분히 합심해서 시중에 안전하다는 신호 내가 언제든 막아주겠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막아주겠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시장에 안전벨트를 메어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이런 언동에서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아니 파월이나 옐런이나 그런 위험을 확실히 감지하고 있으면 뭐 들어 계속 지금 고금리로 버텨. 지금부터 슬슬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씩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모든 골드만삭스나 모든 은행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서 3월부터 금리 인하 할 거다 배팅한 이유도 그거죠. 그래 시중에 지금 알게 모르게 그런 위험들이 있어. 그러니까 물가도 거의 다 잡혔는데 3월부터 0.2 모드로 그때 가서 빅스텝이야. 지금부터 조금씩 찔끔찔끔 내리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그런데도 선제적인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빠르게 안 하고 계속 버티는 이유는 당연히 어제까지 뭐 고용지수나 PMI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인플레 안 떨어진다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물가 수치의 어떤 응답률, 조사율, 통계지표 신뢰성이 아주 낮죠.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인위적인 손질도 어느 정도 지금 가능하다고 볼 때 우리가 이것은 확실히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달러 강세와 일정 수준 이상의 국채 금리를 가능한 한 오래 가져가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미국만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요. 또 중국 등 경쟁국들의 경제 약화, 강달러의 피해를 보는 거죠. 그걸 유도하면서 모두가 달러가 최고다, 달러가 제일 세네 하면서 달러만을 바라볼 때 이게 달러 스마일 현상이죠. 그래야만 전 세계 정부들, 중앙은행들이 계속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계속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지 새로운 다른 위안화나 유로화나 엔화 그런 걸로 외화금고를 다 바꿔놓지 못하고 계속 전 세계가 더 달러를 찾게 만들어야죠. 기축통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버티는 거죠. 어제 나온 파월 그 발언 때문에 미국 달러가 다시 또 11주 최강세를 보였고요.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2달 내 최고 수준이 또 나왔습니다. 네, 달러 지수네요. 달러 지수가 결국 이 102.99와 103.8의 두 개의 중요한 저항선 안에서 몇 날 며칠 지금 1월 중반부터 언제부터입니까? 확전의 위험이 있네. 뭔가 좀 안 좋네. 여러 가지 상황이 가면서 이때부터 여기서 갇혀서 어디로 갈까 방향을 잡더니 결국 빵빵 뜨면서 거기 탈출했죠. 새로운 달러 강세의 시대 확실히 또 온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국채와 채권 금리에 연동돼서 세상의 멱살을 잡고 뒤흔드는 미국의 장기채 표준물 10년물 금리를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 역시 지금 3.8 이런 수준까지 한때는 떨어졌었지만 다시 4.0 위로 떴다. 만약 이때 월요일부터 연준하고 옐런하고 파월이 수요일까지 나와가지고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뜨려 주지 않았었더라면 옐런의 힘이죠. 옐런이 미리 떨어뜨려 놓지 않았더라면 오늘쯤은 4.5 찔렀겠죠. 그러면은 어제 뉴욕 커뮤니티 뱅크 거기에서 또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지금 치솟아서 사실 그럴 일이 아닌데 또 공포와 패닉이 번지면서 미국 금융기가 미리부터 괜히 아직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그걸 알고 막아주려고 지금 옐런이 미리 나왔던 거고요. 이만큼 떨어뜨렸던 거고요. 그렇다 해도 지금 다시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4.0 위로 지금 1월 금년 들어서 4.0 위에서 계속 4.0 초반대에서 놀고 있다. 이것이 지금
특히 중국의 경제를 엄청나게 압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중 패권 갈등 기축통화 전쟁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다른 경쟁국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도 힘들지만 미리부터 베이비 스텝으로 내리면서 이게 내려가게 안 만든다는 겁니다. 이 위에서 놀게 만들어야 다른 패권 경쟁국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미국은 좀 힘들더라도 파월과 옐런이 나서서 얼마든지 간호해주고 돌봐주겠다라는 뜻이겠죠. 오늘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제가 좀 말이 좀 힘이 없죠. 예.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동시에 상대방에게 강펀치를 먹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 경제 역시도 고금리 압박을 받아서 신용 경색의 위기가 높아지는 마치 손오공의 개왕권 같은 위험한 기술이고 이제 지난 2년 동안 벌렸던 개왕권이 실제로 미국 실물 경제와 금융계에도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 파월과 옐런도 역시 지금은 제법 긴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바이든 편에서 일부러 금리를 내려주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줄 것이다 라는 시중의 해석은 맞습니다. 맞긴 맞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요새 트럼프 화났죠?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사람들이 바이든 욕해야 자기가 더 주목을 받을 텐데 파월이 가만히 보니까 금리 인하 빠르게 해가지고 살려줄 것 같으니까 화가 나죠. 트럼프가. 금리 인하하면 바이든한테 경제가 유리해진다. 나 만약에 당선되면 파월 너부터 모가지 자를 거야. 굉장히 사적인 어떤 자기의 미국 경제 전체는 생각 안 하고 사적인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호불호에 따라서 한 나라의 어떤 중앙은행 수장을 자르는 이거 참 철부지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언급했듯이 파월은 민주당 편도 아니고 공화당 편도 아닙니다. 파월과 연준은 그냥 금융 세력 편입니다. 그리고 금융 세력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민주당 인사든 공화당 인사든 그때그때 자신들 입맛대로 말 잘 듣는 애 세우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가 바로 그러한 금융 세력 편에서 아주 지시대로 잘 따라주고 있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거죠. 기축통화의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금융 세력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지금 행동하는 것은 단지 이것이 금융 세력만 좋아라 하는 금융 세력만 위해주는 그런 그들의 기득권만을 지켜주려는 그런 좁은 의미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초거대 제국의 패권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걸 지금의 미국 정부도 알기 때문에 그들도 동의하고 같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기축통화 패권을 살리면 배우 금융세력만 살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 전체가 사는 길이니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작전에서 가장 큰 전략은 뭔가요? 큰 어떤 그 대전제는 몇 년 전부터 이어온 거죠. 강달러와 고금리 시대로 가가지고 차기 패권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 중국이든 유럽이든 전부 다 경쟁국들을 망가뜨리는 게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려면 계속 지금처럼 달러 강세,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물가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야 하고 기대하지만 항상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높아야 되고 고물가 시대가 10년 가는 거죠. 그리고 금리도 항상 높아야 되며 언제까지 저금리 제로금리냐 다시 시대는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강달러는 우리 기대보다 한참 더 오래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흐름은 사실 절대 바이든 선거에 도움되지는 않죠. 오히려 바이든 낙선을 불러오게 되죠. 경제 힘들다고 미국도. 하지만 당장 한 명의 나이든 이 노소한 대통령 연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국이란 나라의 미래고 미국이 가진 기축통화 패권의 연장입니다. 기축통화 지위를 뺏기게 되면 미국은 정말 실제로 갚아야 되는 천문학적인 실질 부채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세력의 의도대로 이번 기축통화 패권 시즌2 작전이 이행된다면 사실 기축통화 작전에는 좋지만 바이든은 어떤 사람들한테 원성을 사면서 인플레 왜 이렇게 안 잡혀 하면서 재선 가능성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또다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되든 양쪽에다 다 자기 편 선수를 출전시켜 놓고 대선 후보로 누가 되든 간에 다음번 대통령하고 또다시 금융 세력들의 의도와 같이 움직여줄 정치인이 바이든 후임으로 나서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그게 얘네들의 계획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정치 캐리어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결정타를 먹였다고 생각했던 트럼프가 관뚜껑 열고 무덤에서 부활한 겁니다. 트럼프는 금융 배후 세력이 의도하는 미국의 기축통화 패권전 이런 복잡한 원리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애초에 트럼프의 본성을 정밀 분석한 그들이 처음부터 트럼프는 우리하고 같이 갈 위인이 못 된다. 불안하고 위험한 인물이다 해서 그들의 포섭 대상에서 제외시켰을지도 모르죠. 트럼프는 그들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 눈앞의 손익만 계산하면서 오히려 미국 전체의 미래를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실제 과거 트럼프가 했던 일 볼까요? 트럼프는 해외 미군 기지에 들어가는 미국의 비용만 계산하고 돈 나간다 아까워하면서 사실은 그로 인해서 거기 미군 기지를 두면서 자유와 정의를 수호한다는 그런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방 가치보다 실제 미국이 거기에 진짜로 미군 기지를 두는 진짜 이유, 즉 그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지금 중동 지역에 사는 것처럼 해당 지역에 대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나라,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미국 말 듣게 휘둘리게 만들고 또 그 나라의 주변 우방국들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필요할 때는 그 지역의 테러 국가들을 공격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적인 문제 또 정치적으로 어떤 반미 성향을 가진 나라들끼리 이합집산 모여갖고 반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낌새를 초장부터 지금 확실하게 제거하는 거, 싹을 자르는 거 이렇게 마음대로 국제 정치와 정세를 유도할 수 있는 결정력들이 바로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들 때문에 가능한 건데 트럼프는 그런 큰 그림을 못 보죠. 그냥 1년에 돈이 얼마가 나간다. 그런데 그놈들은 우리한테 월세를 안 낸다. 미군 빚 다 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트럼프는. 또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 세력들 굉장히 머리가 단순한 미국 그 지지 세력들 말처럼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겠다. 외국에서 굉장히 헐값에 싼 물건들을 수입해 들어와서 우리 노동자들이 다 일자리 잃고 굶어 죽는다. 그걸 내가 보호해주겠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방법으로 지금 미국과의 거래에서 흑자를 보는 무역국들에 대해서 그 나라가 우방국이든 적성국이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너 관세 50%, 너 관세 60%, 관세 전쟁을 일으키죠? 그럼 그 나라들도 당연히 관세 보복을 합니다. 이렇게 보복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말 비싼 값으로 물건을 수입해야 되는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더 경영 악화, 궁지에 몰리고 망하면서 노동자의 취직 일자리 수도 줄이게 되지만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런 것까지 항상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코앞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값싼 외국 제품의 수입이 이제 관세 붙어서 그렇게 안 됐다. 자신들이 보호된다고 느끼는 거죠. 또 그런 열성 지지자들의 환호를 원하는 트럼프 역시 거기서 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자신의 사업체 하나를 굴리는 CEO로서 자신의 이익만 보면서 경영하는 것은 그런 능력은 대단할지 몰라도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국제사회에서 먼 미래를 보고 외교를 하고 당근이든 채찍이든 친구와 우방을 만들고 긴 안목으로 정치, 경제, 외교로 움직여가면서 교묘하고 치밀하게 아주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가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걸 위해서 주변을 아우르면서 끌고 가야 되는 리더의 자질, 리더십 이런 거는 아주 부족한 사람인 겁니다. 한마디로 어디 군수감은 돼도 나라의 대통령감은 영 아닌 좀 그런 인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중의 억눌린 분노와 질시, 억울함 등을 대변해주는 다분히 공격적이고
또 상대를 당장 눈앞에 굴복시킴으로써 자신의 우월감과 승리감을 당장 입증해서 대중들이 그로 인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드는 그만의 그런 방식. 예. 저번 영상에서 그의 이제 멘토나 어떤 성장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다 한번 소개를 했었죠. 이렇게 이러한 트럼프의 방식은 지금 현재의 세계 정세, 경제, 팍팍하고 극단으로 분열되는 세계적인 심리 양상과 정치 세계에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대중의 인기에 영합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많은 극렬 지지층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바야흐로 지금 세계는 가장 극단적인 우파들, 트럼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장 주목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지금 그 아르헨티나의 밀레니도 그러고 유럽에도 지금 무솔리니의 후예로 불리는 여자 총리부터 해가지고 모든 우파들이 지금 다 우리나라 아시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러죠. 극렬 우파 유튜버들이 제일 좋아하고 지지하고 그들과 연관된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죠.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런 건 이제 진정한 우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우리나라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지들 대통령을 이건 진짜 우파가 아니다. 극렬 우파인데 사실은 파시즘에 가깝다. 그런 평가들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바로 과거에 무솔리니나 히틀러가 등장해서 그 나라의 스타가 되고 먹혀들고 히트치던 시대의 사람들 심리가 그랬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됐고 실제 그와 비슷한 지도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우후죽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예상외로 강렬한 돌풍을 울면서 화려하게 부활한 거죠. 이게 바로 배후 금융 세력이 예상치 못했던 큰 변수입니다. 자, 그럼 어제 나온 파월의 대담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들 봤는데요. 이걸로 이제 세력들이 바라보는 경제 방향은 뭐고 또 시장이 바라보는 경제 방향은 뭔가 앞으로의 거시경제를 한 번 더 또 예단을 해보죠. 현재 세력들의 시각은요. 당분간 미국 경제에 문제만 없다면 지금의 달러 강세와 4% 초반대 장기채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또 그 정도로 금융 여건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 중국과 세계 여기저기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 물밑에서 충분한 경제에 충격을 주고 그만한 효과를 보게 하고 있다.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금년 들어서 미국 기업의 시총이 세계의 반절 50%에 육박한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하죠? 지금 시대가 너무 극단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잘 나가도 미국 한 나라가 전 세계 시총의 50%에 육박한다고요? 지구 경제가 지금 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불과 4-5개의 종목이 또 30%를 차지하는. 야, 이건 좀 이제 전 세계 나라가 아니라 다국적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부자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중국은 완전히 작년 한 해 어마어마한 펀치를 금년 초까지 맞으면서 이 고금리 상태에서 경제가 시총이 전체의 10%로 축소되었다. 이제 G2라고 얘기하기 부끄럽죠? 예. 미국이 일단 이긴 겁니다. 이걸로 1년 동안. 연초 이후 주요 증시의 등락폭을 보십시오. 미국 오르고 일본 오르고 유로스톡스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랐는데 뭐 홍콩, 중국 난리 났죠. 얘네들은. 최근에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중국이 하루도 안 빼놓고 증시 부양책을 1월 23일, 24일, 28일, 29일, 31일까지 계속 내놨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고 뭘 하겠다 하고. 그런 갖은 부양책을 1월 말부터 계속 내놨는데도 계속 더 떨어졌습니다. 증시는 중국은.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전부터 살펴보았던 1월 달부터 다시 슬슬 금리를 올려버린 이 작전. 금년 들어와서요. 예. 그리고 또 달러 강세도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그 작전. 그 효과를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걸로 인해서 미국 경제도 역시도 조만간 몇 달 안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진다 해도요. 작년에 실리콘밸리 잘 막아냈잖아요. 금리 인하 안 하고도. 그렇죠?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번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과 재무부나 이런 거에 협조들, 여러 기술들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제가 볼 때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어떤 도미노 대형 은행들이 문제가 안 되면 작년에도 막아냈고 금년에도 또 막아내면 되죠. 뭐 BTFP 프로그램 아니고 또 비슷한 것도 꺼내와서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진다는데 공화당 애들도 끝까지 협조 안 해주기 또 부담되죠. 공화당이 협조 안 해줘서 막아낼 수 있는 경제를 위기를 불러왔네요 되는 순간 공화당 선거에서 치명타 먹으니까 싫어도 협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이번에는 더 상처가 곪고 곪아가지고 자기들도 어떤 그 예상치 못했던 뭔 일이 터져서 정말로 미국 경제 금융에서 휘청했다. 그때는 지금 쭉 예고한 대로 마지막 필살기로 파월이 직접 나서가지고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실제로 파격적인 빅스텝 금리 인하하면 해결될 거다라고 지금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그랬죠. 파월이 일부 소형 은행은 이번에도 아마 또 이제 못 터질 거다. 문 닫을 거다. 하지만 그래봤자 수습 가능하다. 자신하고 있죠. 일단은. 자, 결국 제가 작년 하반기에 얘기했던 앞으로의 롤러코스터 방향 예측은 지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1번으로 쭉 가냐 롤러코스터가 2번으로 야 재밌었다 이렇게 가냐 3번으로 탈선해서 아이쿠야 무너지냐. 지금 세력들이 원하는 모습은 1번입니다. 1번. 즉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고물가라 해도요. 사람들은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지금 미국 보면 계속 그러죠. 점점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물가가 비싸지만 그만큼 돈 많이 받으니까 적응하는 겁니다. 또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면은 계속 경쟁국들하고 세계 경제는 아이고 힘들어하면서 달러 강세되고 달러만 바라보게 만들면서 자기들 뜻대로 가는 거고 그 와중에 만에 하나 미국 경제가 정말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힘드네 하고 힘들어진다 하면 그때는 파월과 옐런이 지금 미리 예고편 때린 것처럼 나서가지고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구제해 줄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경제가 좀 힘드네 해도 작년보다는 역시 인플레는 많이 그래도 안정될 거고요. 또 전 세계 힘들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호황이면서 잘 나가니까 바이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바이든이 낫지 트럼프보다는 뭐 크게 잘못은 안 했잖아. 이 정도면 진짜 잘 막은 거 아닌가? 하면서 바이든을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금융 세력이 작년까지 꾸준히 2년, 3년 동안 보아온 큰 방향이고 큰 계획이었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트럼프가 예상 못하게 너무 무서운 돌풍으로 되어서 돌아오니까 좀 당황은 하고 있죠. 이게 1번이고요.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의 CPI 추이를 보면 작년에 고점 찍고 쭉 내려왔지만 작년 말보다 다시 꿈틀 반등하고 있죠. 쉽게는 안 내려간다. 여기서 조금 높아지면서 이렇게 유지되는 거. 이게 금융세력이 원하는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뉴노멀로 가자. 이제부터 더 떨어지지 말고 살짝 반등한 후에 그대로 가자. 롤러코스터 1번으로 가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시에 언제든 3번의 가능성도 보면서 필요하면 3번을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탈선시켜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항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두자 이겁니다. 즉 지금 중동과 브릭스의 확장 연합 움직임이 작년을 기점으로 심상치 않게 변했죠. 기분이 많이 나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 더 압박하려다 보니까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선을 굉장히 요새 무리하게 확장시키고 있죠. 사실상 예전만큼 그래서 우방들의 지지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뜨뜻미직은 잘 동조를 안 하죠 지금. 거기에 이제 유럽 중동을 거쳐서 대만 선거 이후에 아시아 전선까지도 지금 더 크게 키워놓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다른 우방국들이 다 도와주면서 아유 여기 유럽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여기는 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네는 저것만 신경 써 해주면 좋을 텐데 다들
전화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유 할머니 제사라서 못 가네 미안하네 하면서 지금 잘 안 모이고요. 중동에서도 미국으로서는 지금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래는 유럽과 영국, 일본이 주축이 되어서 미국 대신 많은 일들을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중동 전선에서 유럽은 뜨뜻미지근 자세를 취하면서 적극 가담하지 않고 있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미국 속도 모르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시오니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반대로 예전에는 우리는 북한과 관련 없어 도망다니더니 지금은 김정은에게 바짝 접근해서 은근히 야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형들 믿고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면서 은근히 도발을 부추기면서 남북한 긴장 상태를 자기들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여기서 긴장이 극에 달해서 뭔가 살짝 터지면 우크라이나 전선에 신경 못 쓴다. 러시아는 확실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리하게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중국 역시도 한반도에서 뭔 일 터지면 거기에 신경 쓰느라 자기들이 대만하고 남중국해에서 뭔가 일을 벌리고 유리하게 몰고 가는데 미국이 양쪽 다 대응을 못한다. 아 이거 좋네. 오히려 반대로 역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런 우리 주변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세들의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한반도 부추기죠. 싸워. 저놈들 가만두면 되겠냐? 야 저건 말이 안 되지.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양쪽에서 다. 그래서 대만 해협보다도 지금 금년 들어서 한반도가 더 위험한 지역이 되어버렸죠. 필요 이상으로 지금 위험도가 더 치솟고 있어가지고 외국의 어떤 군사 전문가들, 백악관의 군사 고문, 싱크탱크들이 다 나와서 아이고 한국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다들 지금 우리 걱정해주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결국 너무 크게 여러 군데서 지금 일을 벌렸고요. 또 사방에서 지금 생각만큼 일이 잘 안 풀리면서 투닥대게 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은 이러한 위험한 불장난이 관리가 잘 안 돼서 진짜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하면 안 되는 불장난이죠. 그게 아니어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재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뜨리고 작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질 때처럼 또 다른 이벤트를 또 의도적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지금 그 확전되려는 양상 이란 탓하면서 시리아 요르단 막 갖다 때리고 후티 계속 때리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요거는 의도적으로 뭔가 다른 애들이 한 발씩 더 담그는 또 다른 전쟁 양상으로 확대시키고 싶어서 지금 노력하는 거죠. 바로 미국 경제가 앞으로 다가오는 신용 경색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다 막을 수 있다는데 만에 하나 이거 좀 막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될 때는 미리부터 그 시점에 맞춰서 어디선가 또 다른 국지전을 빵 터뜨려 버리고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또 큰 영향을 받게 만든 후에 야 우리는 잘해가고 있었는데 이 경제 실패의 책임이 이제 바이든이 아니라 외부의 저 악의 세력들이 일으킨 전쟁 탓으로 홀딱 뒤집어 씌우기 위한 거죠. 정말 제 생각대로 그런가 볼까요? 어제 또 이런 얘기 한번 또 갖고 와봤습니다. 파월이 한 얘기 중에서 이거 역시도 또 이제 홍장원 특파원님은 파월이 뭐 바이든을 지지하는 정치색을 띠고 한 발언이다 하는데요. 저는 역시 또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어제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민주주의, 안보 및 경제 질서를 지원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다. 뭐 대통령이 하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하죠. 우리가 그 주축이었다. 세계는 그것을 원하고 있다. 제가 무슨 바이든처럼 얘기하죠. 파월이. 미국 국민들은 이것이 결국 우리 경제에 큰 이득을 가져다 줬다는 걸 알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파월이 바이든 정책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 지금의 이 악의 축 세력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애들 때문에 어디선가 또 다른 국지전이 터지거나 아니면 지금의 전쟁이 더 큰 양상으로 전쟁이 확산이 된다면 미군이 또 막 몇 명 더 죽고 해가지고 결국 때려버리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아이고 또 이제 막 물류 같은 거 더 영향받고 전 세계 물가가 다시 영향받고 인플레가 재반등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경제 연착륙 골디락스다 했는데 갑자기 미국 경제도 또 안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런다고 우리가 그 싸움을 피하면 안 된다. 미국이. 그러한 민주주의, 안보 및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지원하고 방어하는 미국의 역할, 그런 가치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적 역할은 원래부터 전 세계가 우리한테 해줬으면 하는 미국의 임무이고 결국엔 그것에 집중하는 것. 당장 미국 경제가 좀 힘들더라도 그런 걸 우리가 해주는 것이 미국 경제에도 항상 결국은 큰 이득을 가져다 줬다는 걸 미국 사람들이여 알기를 바라오 라고, 그런 일이 만에 하나 닥쳐도 힘내자라고 미리 선동하는 겁니다. 즉 앞으로 만에 하나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경제에 2차 충격파가 블랙스완처럼 오더라도, 그리고 그놈들을 응징하고 세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미국이 나서면서 미국 경제가 좀 영향을 받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숭고한 임무이고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또 미국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역할입니다. 나 역시 미국의 연준 의장으로서 당연히 그걸 지지할 것이다 라는 밑밥입니다. 사실은. 즉 3번, 요 3번의 가능성도 보고 있고 미리 밑밥 까는 거죠. 만약 그때가 오면 당연히 미국 경제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같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때 미국 경제는 파월과 옐런이 나서서 크게 받쳐주면서 대신 다른 나라의 경제와 금융이 먼저 터지게 유도되니까 달러 강세는 더 가팔러지겠죠. 이렇게 가도 어차피 미국만 당하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다른 지정학적 갈등으로 빵 터뜨려서 전 세계가 같이 터지게 만들고 미국은 지들 나름대로 또 살면서 전 세계가 달러 강세만 바라보게 만드니까 이것도 잘 되면 1번, 안 되면 3번을 선택해도 미국 경제 금융 세력의 기축통화 패권을 지켜가기 위한 목적은 어차피 달성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1번과 3번 사이에서 어느 쪽이 좋을까 계속 보는 겁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올 미국 경제 금융계의 어떤 위기가 충분히 우리가 뭐 잘 되겠네 하면 1번 가는 거고요. 좀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한테 뭐 좀 문제가 오겠는데 하면은 3번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거겠죠. 하지만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방향은 2번입니다. 아름답죠. 와, 고금리 고물가 힘들었다 하지만 아름답게 충격 없이 샥 연착륙으로 내려오고, 아 힘들었지만 재밌었다 하고 다시 좋은 시절로 돌아가는 2번. 지금 그걸 보고 있죠. 물가도 잘 잡히고 금리도 내려오고 다시 아름다운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 그러나 그것은 트럼프가 이렇게 기축통화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큰 미래를 못 보고 단기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이런 골디락스의 모습도 당장은 미국 경제가 다 회복되고 인플레 다 낮아지고 골디락스로 돌아가서 아주 좋아진다, 모두가 행복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은 미국이 인플레도 낮아지고 모든 금리를 다 예전같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면 중국하고 신흥국들도 빠르게 회생하는 거예요. 우리로선 좋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제가 다시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브릭스 회원국들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전부 다 브릭스에 가입하면서 이제 달러 별로 무섭지 않으니까요. 달러 약세에 빠지고 우리도 이제 다시 또 이런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부터 브릭스에 좀 보험을 좀 드러나 볼까? 다른 나라들 서로 가입한다고 몰려올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 브릭스는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점점 더 세상은 달러 말고 다른 통화로 더 많이 결제하게 되면서 미국이라는 제국은 빠르게 몰락하는 시작이 될 겁니다. 맞죠? 길게 못 보는 거죠. 자, 앞으로 나올 선거의 영향과 결과까지도 만약에 금융세력 맘대로 바이든을 재임시키든 아니면 바이든 말고도 얼마든지 말 잘 듣는 사람을 다시 세우든 간에 그렇게 컨트롤이 된다고 한다면 금융세력들은 원래 계획대로 롤러코스터의 1번과 3번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려고 했을 겁니다. 이게 작년까지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트럼프란 돌발 변수가, 이거는 트럼프는 절대 얘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애였는데 지금 무덤에서 살아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돼서 금융세력의 어떤 뜻하고 합치돼서 움직이지 않고 아주 자기 지지자들만 보면서 그게 사실은 미국을 망치는 길인데도 이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만드는 일이다 착각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트럼프 마음대로 지금 미국을 다시 정책을 끌고 간다면, 그렇게 해서 배후 금융 세력들의 계획을 망쳐버린다면 시대는 어떻게 변할까요? 예, 더 이상 이제 미국의 시대가 아니라 정말 혼란의 다극화 시대로 가는 겁니다. 트럼프 덕분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생명 순환의 자연 섭리. 어느 하나가 극으로 치달은 후에는 거기에서 돌아가지고 턴어라운드해서 다시 다른 극으로 돌아가는 동양에서 말하는 음과 양의 순환 원리대로, 생로병사가 있는 생명의 순환 원리대로 자연의 섭리죠. 그게 즉 미국이란 나라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잘 나갔잖아요. 이제는 과거의 패권 국가들도 다 그랬던 것처럼 미국도 이제 몰락의 길로 가고 또 다른 다음 세대의 패권 주자가 서서히 부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트럼프 덕분에. 그렇죠? 즉 정말로 트럼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트럼프가 하는 역할은 당선이 된다면 지구의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기존 질서의 파괴를 가져오는 거죠. 크게 보면 이 사람이 구세주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류 모두는 앞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누가 되든 간에 이대로라면 기후재앙으로 인한 환경 대격변의 시대를 우리는 계속 겪어 나가야 될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몇 달 전부터 얘기하고 설명해왔던 1, 2, 3번 롤러코스터 코스에 대해서 저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누군가 좀 명암이 좀 굉장히 빛나는 그런 사람이 좀 같이 동조를 해줘갖고 권위를 좀 더해주면 좋을 텐데요. 다행히 바로 며칠 전 기사, 하루 전 기사인가 이틀 전 기사에서 우리 월가의 대표적인 쇼충이님 계시죠? 마이클 윌슨 씨가 비슷한 발언을 TV 프로에 나와서 대담 프로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마이클 윌슨이 금년 한 해 어떻게 보냐 하니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2월 2일날 블룸버그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자기도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 양반도 제 블로그 유튜브 구독자가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재밌죠, 여러분들? 예. 시골에서 순댓국밥 먹는 시장 옆에 사는 노인네가 하는 말이 꼭 몇 달 뒤, 분기 뒤, 반기 뒤에는 세상에서 정말 전문가들도 나와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또 흘러가죠. 제가 이제 예전부터 했던 이 세 가지 코스의 어떤 그 설명과 가능성에 대해서 2월 2일 날 마이클 윌슨 씨가 나와서 자기는 금년 시장을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둘 다 둔화하게 되는 연착륙이다.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으로 퀄리티 높은 성장주, 뭐 빅테크 같은 거 아주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즉, 인플레이션 착하게 식어가고 경제 성장 계속하고 연착륙. 시장이 원하는 롤러코스터 2번 코스입니다. 다들 이걸 보고 있죠. 예. 두 번째 경우는 경제 성장은 가속화되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연착륙이다. 1번 코스입니다. 즉 원래 세력들이 바라봤던 코스. 계속 고금리 고물가가 유지가 되지만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받는 임금도 높아져서 사람들은 그냥 고물가에 적응하고 또 전 세계는 힘들지 몰라도 강달러 고금리에 미국 경제는 혼자 잘 나가고 그래서 바이든도 대선에 무난히 성공하고 애초에 세력들이 유도했던 원했던 큰 장기적인 계획으로 1번 코스죠. 1번 코스. 경제 성장은 가속화된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는 연착륙이다. 1번 코스입니다. 세력이 원했던 1번 코스. 그럴 경우에 마이클 윌슨 씨는 지금의 빅테크 뿐만 아니라 다른 주목받지 못한 주식들 종목들도 같이 오를 수 있을 거다. 또 다른 뉴노멀의 경제가 아주 좋아지는 시대가 될 거다. 미국이 잘 나가는 세력들이 원했던 일본 코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대요. 이분 제 구독자예요. 틀림없어요. 이것은 아직도 배제할 수 없는 경착륙이다. 3번 코스죠.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왜 뒤집어지냐? 미국의 어떤 신용위기, 경색위기, 지방 중소은행,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문제, 뭐 앞으로 오게 될 회사채, 뭐 부실 위험들 그런 것들이 와도 어떻게든
파월과 옐런이 나서서 막아주겠죠. 정 안 되면 갑작스럽게 뭐 빅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하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 다른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숨통도 틔어진다. 그건 싫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미리부터 어디선가 전쟁을 터뜨리든 어디선가 다른 나라의 금융 어떤 회사를 빵 국제금리 못 견디게 터뜨려서 연쇄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도미노 영향이 미치게 만들든 간에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야 이대로면 우리는 딱 2번으로 연착륙할 수 있었는데 저 멍청한 놈 다른 나라에서 뭔 일 터져서 아니면 어디서 좀 악의 축들이 전쟁을 결국 일으켜서 우리가 전 세계 경제가 3번으로 꼬꾸라지네. 하지만 3번으로 꼬꾸라지면 전 세계가 다 같이 꼬꾸라지면 그때도 달러는 더 강세가 되죠. 그래서 3번으로 오게 되는 가능성을 제가 3번 코스로 봤는데 마이클 윌슨 씨 역시 그것이 아직도 배제할 수 없는 경착륙이다. 지정학적 뭐 위험 변수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잘랐는데 그 얘기를 보시죠. 이분도 이렇게 똑같이 세 가지 가능성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옛날 기사를 봤는데 얼굴이 많이 좀 안 좋죠. 좀 얼굴 좀 눈꺼풀도 그러고 눈도 그러고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얼굴이 좀 초췌합니다. 당연하겠죠. 금년 들어서 이제 지수들이 사상 최고점 다시 갱신하고 날아감으로써 이 사람 명망은 이제 월가의 쪽집게가 아니라 땅바닥으로 떨어졌죠. 명망이. 작년 말까지도 다들 포기하는데도 이 사람만은 마지막까지 지수는 추락한다 예견하던 최후의 일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날 2월 2일 블룸버그에 나와서는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스스로도 올 한 해 주식시장은 AI 덕분에 또 한 번 작년처럼 한 번 더 잘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 주장을 완전히 접은 거죠 이제.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시장 위험하다고 영원한 그 지구 종말을 예언하는 닥터 둠 별명이 닥터 둠인 루비니 교수조차도 얼마 전에 자신 주장 접었습니다. 이제 시장에 더 이상의 비관론자 하락을 걱정하는 쇼충이는 남지 않았습니다.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바로 이 AI의 터미네이터한테 학살당한 겁니다. 야, AI가 다 죽여놨어요. 이 지금 해골 무덤들 보이시죠? 이게 다 쇼충이들입니다. 아이고, 저도 여기 발표 있어요. 지금 요거 인스타에 이 AI 터미네이터가 올린 사진입니다. 뭐라고 돼 있나 봤더니요. 2024년 빠른 입춘. 쇼충이들의 무덤 위에서 한 컷. 작년 한 해의 나를 칭찬하며 고맙고 기특하다 내 자신아. 올해도 잘해보자. 이렇게 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아직도 시장이 위험하고 아래 경착륙 위험을 보는 건 이제 진짜 저밖에 또 안 남은 것 같네요. 또 저뿐인가요? 저 따라오시면 안 되고요, 절대. 하지만 이봐 원숭이 친구 그렇지 않아. 가슴 펴. 아직도 저처럼 이 아래 위험을 크게 보시는 분이 아직도 있어갖고 제가 급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누굽니까? 전설급. 야, 우리 그 전설급 1티어. 이거 요새 뭐 젊은이들 좋아하는 롤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거? 다이아몬드 등급인가요? 이런 분들이. 레더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이분이 경고를 했어요. 제레미 그랜섬 많이들 아시죠? 제레미 그랜섬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미국 증시를 둘러싼 인공지능 AI 거품 터진다. 이거는 작년 한 해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올랐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올해 거품은 더 커졌다. 이것은 자기가 볼 때 지속되기 어렵다. 갈수록 경제는 악화될 것이다. 잘 피해가도 가벼운 경기 침체는 충분히 겪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이유로 지정학적 리스크 저처럼 경고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물론 시장은 이건 아주 소수의 마이너한 의견이고요. 시장은 지금 그런다고 해서 파월의 말에 절대 어제 파월이 나와서 또 저렇게 얘기해서 국채금리 튀었다. 시장이 좀 압박받았다. 하루 동안 그러지만 그런다고 해서 절대 시장이 지금 겁먹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늦어질수록
이렇게 좀비 기업들이 많이 포진한 러셀 2000 등은 굉장히 기운이 죽겠지만 그래도 지금 파월과 옐런이 계속 나와서 저렇게 입을 털잖아요. 뭔 일 터지면 막아주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롤러코스터 1번 같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시 꿈틀하면서 재반등하고 고금리가 유지되더라도 결국엔 AI를 품은 빅테크들과 미국 시장은 계속 호황이고 잘 날아갈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지금같이 뜨거운 미국 고용, 어제랑 저번 주에 나온 미국 고용만 보더라도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일자리가 넘쳐나고 돈을 이렇게 점점 더 많이 버는데 무슨 시장이 침체로 빠지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조금 뭐 다시 오른다 해봤자 작년같이 뻥 터질 일은 없잖아요. 지금 같은 수준으로만 유지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 정도는 돈 많이 버는 미국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다. 즉 인플레 없이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예전보다 그냥 중립금리만 이제는 더 이상 제로금리 시대는 끝났지만 중립금리는 살짝 높게 예전보다 높아진 상태로 쭉 가는 새로운 뉴노멀 이것이 역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은 갈수록 어렵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좋다. 이것도 골디락스고 이것도 연착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어제 매파 파월이 나왔어도 시장의 금리나 기대는 결국 못 꺾었다. 결국 뭐 나쁜 말 한 건 아니니까요. 실제 어제까지 지금 빅테크들 거의 다 실적 나왔죠. 그 실적도 애초에 너무 시장 기대가 컸던 점을 뺀다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예. 사실상 이제 애플 요새 뭐 비전 프로로 좀 뜨는데 사실 애플은 조금 안 좋고요. 전망이. 그리고 테슬라 조금 안 좋죠. 얘네들 빼고는 향후 전망도 지금 굉장히 전문가들이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들. 예. 테슬라는 저기 사실 그 너무 그 기존 정권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너무 돈키호테처럼 그 반항하는 그런 심리와 그 행동들이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제가 작년 재작년 테슬라에 대해서 가끔 조심스럽게 얘기 꺼낼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 기존의 기득권 배후 금융 세력과 너무 척을 진다. 트럼프하고 굉장히 성격이 비슷하죠. 남들이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어야지 큰 세력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사람들의 영향받는 거 싫어합니다. 어디 가도 자기가 대장이 돼야 되죠. 근데 결국 그러한 오너 리스크가 작년 말부터 현실이 됐고요. 요새는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편이죠. 이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지금 요새 정책적으로 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약물 복용 리스크 터뜨린 것도 이거 연예인 약물 복용 리스크 터뜨리처럼 가지고 있다 지금 터뜨린 거고요. 그 트위터 X죠 X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트럼프 쪽에서 많이 트럼프가 유리하게 선거운동에 얘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바지 할 걸 알기 때문에 미리부터 지금 예 일론 머스크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요새 테슬라가 힘을 못 쓰지만 이거는 테슬라를 좋아하는 서학 개미들한테는 둘도 없는 기회죠. 실제 지난 한 주간 순매수 중 90%가 서학 개미들의 90%가 테슬라였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테슬람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저가 매수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여기까지 재미있고 복잡한 어떤 사람들한테는 복잡하지만 아주 재미있는 1시간이 후딱 가는 얘기 어떤 사람들한테는 1시간이 너무 지루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또 끝까지 또 찾아주시고 들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